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교수님 개인적으로요. 네. 과학기술학, STS, 네네네. AI, 뭐 윤리 이런 쪽도 좀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연구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와 저작권과 관련된 이제 생각들을 저작권.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AI가 만들어낸 것이 저작물인지 아니면은 AI 학습에 이용되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얼마만큼 돈을 내야 되고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으로 지금 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창작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창작 노동이라는 건 뭐지? 그다음에 저자라는 건 누구고 저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들이 AI라는 기술에 의해서 뛰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의 변화가 또 법에 새롭게 반영되어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작물 혹은 저작물에 대한 무단 이용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저작권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아니면 충돌하는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기술학이라는 분야와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현상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게 과학기술학이라고 보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혹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보는 거는 과학기술학 중에서도 과학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창작, 노동, 뭐 저작, 지식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자꾸 바꾸는지 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얼마나 뭐랄까요 진리라기보다는 그런 기술들의 종속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AI가 생성하는 여러 가지 문서에서부터 그림도 있고 한데 저작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다 소송으로 거의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미국과 이제 유럽의 접근법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랑 지금 오픈 AI가 굉장히 이제 법적인 분쟁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아직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기보다는 이제 인공지능 법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이런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저작물에 대한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AI 윤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좀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했던 우리 가짜 뉴스에서부터 여러 가지 SNS 매체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 정서적 양극화 이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뭐 연구하고 계신다거나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거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부터 쭉 그 연구진과 해오는 연구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연구의 시작이 좀 재밌는 게 원래 정서적 양극화라는 말은 이념적 양극화라고 하는 말과 정서적 양극화를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정서적 양극화란 말은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서도 잘 안 쓰는 말이고 맞아요.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념적 양극화라는 말을 정치학에서 많이 사용하던 결정은 사회적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이걸 보는데 그 정서적 양극화라는 개념은 한번 정의를 하신다면 이념적 양극화랑 구분된다. 네네. 이념적 양극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현상을 지칭할 때 이념적 양극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 정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에 대해서 더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념적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학자들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념적 양극화를 발견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정책 공약 같은 걸 보면 비슷한 경우가 그렇죠. 네, 많죠. 그래서 그게 단적으로 이념적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을까라고 했을 때 좀 더 심리학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이걸 마치 스포츠 팀을 좋아하고 미워하듯이 사람들의 정서적인, 사회적인 거리, 사회적인 정체성을 그 어떤 정치적 집단으로부터 찾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속한 집단에는 굉장히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고
반대되는 집단한테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 분노로 나타난다든지 혐오로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정서적 양극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일부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되더라. 그러니까 정치 현상이나 뭐 어떤 정책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접근해서 설명을 봤더니 그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심리학적인 정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 팀을 좋아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정서적으로 끌려서 좋아하는 애착감이 가서 좋아하는 것처럼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를 나타나고 현상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정서적 양극화라는 개념이 상당히 유용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최근 이런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열 현상을 본다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양극화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데 결국 미워한다는 얘기인데요.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조금 정서적 양극화를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옆집에 사는 나랑 반대 입장을 가진 반대당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는 건데 이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 대한 미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선 발견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에선 발견되지 혹은 꼭 발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정치인에 대한 미움은 확실히 증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이 그 안에도 물론 여러 가지 강론이다, 여러 가지 과목들도 있고 많은 분야들이 있겠지만 점점 연구하시는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학문 분야에 포함되는 영역들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게 지금 일반적인 하나의 트렌드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학과 간의 차이가 좀 많이 장벽이 좀 서로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언론학자가 발견한 것들이 정치학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다거나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뭐 심리학, 아까 이미 심리학 얘기도 했고 경제학 얘기도 했고 정치학 얘기도 했듯이 그런 학문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보려면 어차피 하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업도 많고 컨퍼런스가 같이 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하나의 현상을 두고 다양한 학문들이 이제 협업하고 융합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이제 뉴스, 방송, 신문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서 문제에서부터 노동 현상 문제에서 저작권, 윤리, 법 문제까지 정말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 앞으로 연구하실 계획이나 또 재밌는 또 연구 주제 생각하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항상 머릿속에는 많은 연구 주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저작권의 자산화라는 거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뮤직하우라고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음악 저작권에 그거를 분할해서 증권처럼 사고 파는 이제 방식인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컨텐츠 생산의 플랫폼화라고 볼 수 있고 플랫폼화와 이제 금융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를 또 대량으로 얻을 수 있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교수님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다양한 분야. 네, 그래서 매번 좀 버겁습니다. 새로운 걸 자꾸 골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창작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작이란 말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예술의 영역이었던 것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학문적 연구 대상이 돼버렸네요. 그게 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건 보도라고 하는 적절한 딱 단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뉴스라고 하는 것의 경계가 아까 우리 얘기가 나왔듯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정보의 생산을 뭉뚱그려서 창작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인도 크리에이터고 그다음에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해도 크리에이터. 저도 크리에이터.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들 이제 혼자만 하실 건 아니고 이제 같이 대학원에서 하실 텐데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그 대학원생에서 공부하신 학생들은 주로 어느 분야로 나가요? 이 질문을 왜 드리려면 옛날에 신박과 그러면 기자,
방송하면 PD 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워낙 명예 넓어지면서 네. 나갈 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취업이나 진로도 옛날같이 뭐 신문이나 방송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나갈 것 같아서 한번 드리는 질문. 네네. 이게 저희 과가 조금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학부랑 대학원이 하는 작업이 좀 많이 달라요. 그다음에 실제로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직업의 종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생들한테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튜디오,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제작사들 쪽으로 이제 가는 이제 새로운 좀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예전에는 광고 대행사로 갔다면 요즘에는 그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고 해서 광고 대행사, 예를 들면 제일기획 같은 유명한 광고 대행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이제 주로 전통 미디어에다가 광고를 이제 대행해주는 업체들이라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음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자동으로 광고가 붙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데이터 분석 작업이라든지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한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행을 해주는 곳으로 이제 또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들도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분야로도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레이셔널리즘? 네. 그쪽으로 이제 언론과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은 박창현 교수님 대학원 연구실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 교수님하고 다양한 언론 현상에 대해서, 매체, 미디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많이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과학이라는 건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통적인 매체에서 새로운 매체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약간 과도기 같은 현상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냥 이제 개인적인 네. 느낌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만큼 또 앞으로 할 분야도 많고 네. 관련된 분야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학문에 대한 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하시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많이 홍보가 될 플랫폼에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s my